이번에 전 세계를 뒤흔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나 빈말이 아닙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최대 동맹국에게 핵개발 자유를 준다는 건 냉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전례 파괴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고위 참모진이 순간 말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CNN은 이를 미국 외교 전략의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에게는 70년 넘게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역사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겉으로는 단순히 한국이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식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들이는 군사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의 균형추를 한국 손에 쥐어주려는 의도죠. 하지만 미국 언론과 일부 워싱턴 정치인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대만도 따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미국은 일본이 핵을 갖는 건 꺼리지만 한국은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하는 건 신뢰라기보다 필요에 따른 선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 비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강하게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지면 미국은 굳이 대규모 병력을 상시 주둔시킬 이유가 줄어듭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중국 견제도 되는 일석이조의 그림이죠.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결정이 일본과 중국에 미치는 파급력입니다. 일본은 이미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 시절만 해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조차 이건 감당하기 힘든 외교 재난입니다. 그렇죠. 일본 언론을 보면 이번 사태를 동북아 균형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실 균형이 붕괴된 게 아니라 진짜 균형이 이제야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은 핵대국을 자처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해왔지만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추면 함부로 군사적 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도 내부 합의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방아쇠입니다. 게다가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 부동산 위기, 그리고 남중국해 갈등까지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까지 떠오르면 시진핑 정부의 외교 전략은 크게 흔들립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이 보유한 정밀 타격 능력과 결합하면 중국의 해군력 확장 시도가 억제될 겁니다.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의 군사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판을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만 안주하는 시대를 넘어서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무기 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외교, 경제 제재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K방산의 위상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는데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전략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표면적인 이유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포장했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재정 부담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70여 개국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동북아 주둔 비용이 가장 큽니다. 한국, 일본,
괌, 오키나와 등지를 포함한 방위 예산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왜 우리가 한국을 대신 지켜주면서 돈을 쓰냐라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군을 줄이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계산이 맞는 셈입니다. 그건 맞지만 저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판 흔들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일 동맹 중심의 안보 구조를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다시 중심을 잡는 형태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도 한국의 군사적 부상에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용인한다면 일본은 안보 의존도를 더 미국 쪽에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양국을 경쟁하게 만들어서 둘 다 통제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핵무장 결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구조 문제, 국내 반핵 여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전범국이라는 역사적 부담까지 얽혀 있죠. 반면 한국은 원전 기술, 고체연료, 액체연료 미사일 기술, 그리고 군수산업 전반의 생산이 통합 능력이 이미 세계 정상급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지만 일본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핵 허용 발언은 이런 기술력 격차를 정치적 현실로 굳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핵 개발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한반도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낼 겁니다.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극동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독자 노선을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균형을 잡을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국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지만 바로 그 점이 한국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이미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할 때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원전 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이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방류로 국제 비난을 받고 있고 중국은 군사기술 절도와 불투명한 군비 증강으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한국을 위한 호의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핵을 가진다고 해서 완전한 자주국방이 가능할까요? 그건 핵 보유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확보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종속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군 주둔 비용 인상 압박에 끌려다니는 대신 상호 이익에 따라 협상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발언의 진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트럼프의 핵 허용 발언은 단순한 외교쇼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절감, 동아시아 권력 재편,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도약이라는 다층적인 의도가 얽혀 있다는 거군요. 문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느냐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허용 발언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 며칠 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조차 이건 동북아 안보 질서의 완전한 변화라며 대응 방향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죠.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방위청 출신답게 군사 균형 문제에 민감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반응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비핵 3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력의 무게추가 한순간에 남쪽으로 쏠립니다. 일본 자위대가 아무리 정밀한 미사일이나 첨단 함정을 보유해도 핵 억지력 앞에서는 전략적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려 해도 국내 정치적으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전범국 이미지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본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이미 군사기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미사일 방어체계, 위성정보망까지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이나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위성과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무5 같은 초고속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이 아직도 가지지 못한 전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은 기술이 전략이 정치 세 가지에서 동시에 열세에 놓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손을 놓고 있을까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핵무장 논의를 다시 꺼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플루토늄 재처리와 운반 수단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 5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원자력과 미사일 분야 모두 이미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훨씬 짧은 기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의 경쟁 구도에서 일본이 출발선부터 늦은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외교 환경도 악화될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제1우방 이미지를 활용해 한국보다 우위에 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핵보유, 녹색 신호를 보냈다는 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거나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일본 외교의 심장부를 흔드는 일이죠. 그리고 국제사회도 일본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핵무장 쪽으로 움직일 경우 강력히 견제할 것이고 유럽은 역사적 이유로 일본의 핵 보유를 꺼릴 겁니다. 저는 일본의 언론 반응이 흥미롭다고 봅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거의 동시에 한국의 핵 보유는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속내가 있죠. 첫째, 진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둘째, 내부 여론을 자극해서 정부의 군비 증강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사회복지나 산업 투자에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장기 침체 상태입니다. 엔화 약세, 고령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군비 확장은 국가 재정을 더 압박할 겁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수출을 통해 군사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같은 무기는 이미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대량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방산 경쟁력은 사실상 무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뒤처지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낀다면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갈등만 심화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일본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갈등이 우선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우위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억지력과 첨단 방산 능력을 가진 한국은 일본을 협력 테이블에 앉히더라도 조건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군사의 외교의 경제 모든 면에서 한국에 한 수 밀리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허용 발언이 발표된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이 굳어졌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화춘인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며
중국은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말 속에 담긴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은 지금껏 한반도 문제에서 조율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발언권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해온 중국몽과 1대1로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군사력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전략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일본을 견제하는 다층적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갖추면 중국이 북핵 카드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사실상 왕초 없이 판이 깔리는 셈이죠. 그런데 저는 중국이 단순히 군사적 위협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빠지면 중국의 제조업은 완성품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군사 경제 모두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드, THAAD 배치 때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방산 수출과 수입선 다변화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다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아마 한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시도하거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비공식 통관 지연, 문화 교류 차단 같은 비대칭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됐고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서 내부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 강경책을 무리하게 쓰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이 한국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도 중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하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핵무장은 서방 진영의 묵시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군사력 보유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는 후쿠시마 오염 수방류로 신뢰를 잃은 일본, 그리고 신장 홍콩 문제로 국제 비판을 받는 중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니라 한미 협력 한국 독자 억지력의 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중국의 군사 도발을 자체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나 동중국해에서 도발하려 해도 한국이 SLBM과 핵탄두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행동 반경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필리핀, 베트남과 마찰을 빚을 때 한국이 이를 명분 삼아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 중국은 양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잠수함 전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 운용에 치명적인 제약이 될 겁니다. 베이징 입장에선 한국의 핵 억지력은 단순한 군사적 변수 이상의 전략 게임 체인저입니다. 결국 중국의 불면은 단순히 한국이 핵을 가진다는 공포가 아니라 그로 인해 중국이 동북아에서 잃게 될 주도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내적으로 경제 위기, 외적으로 전략적 고립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군사,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트럼프 발언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미 중국의 계산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베이징의 불면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악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허용 발언이 전 세계를 흔든 가운데 가장 즉각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한 건 다름 아닌 평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남조선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는 곧 전면전의 도하선이라며 노골적인 위협을 쏟아냈죠. 특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이런 수사는 과거에도 자주 있었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한층 높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써왔습니다.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할 때도 남북 관계에서 압박을 가할 때도 핵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죠. 그런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핵은 더 이상 독점적인 우위가 아니라 대등한 맞불 상황이 됩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국과 미국이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설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이미 한국에 뒤처진 지 오래고 경제 상황은 제재와 내부 부패로 극도로 악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기계화 장비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해군 전력은 한국의 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믿는 건 핵무기인데 한국이 그 영역까지 들어오면 북한은 군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단순히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탄두 모의 실험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거나 동해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효과적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행동이 한국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불안정한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만 강화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 킬로미터 PR, 대량 응징 보복 같은 삼축 체계가 그 시기에 본격화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핵무장 명분을 오히려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걸 막기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 무기 지원 또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 시도 등이 그 예죠. 그러나 이런 시도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군사 동맹뿐 아니라 독자적인 정밀 타격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국내외 여론은 점점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그리고 비핵화 의지 부재가 그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런 여론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반발은 오히려 필요한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평양의 경로는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셈이죠. 결국 이번 사태에서 북한은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잃고 전략적 주도권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한 겁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북한이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춘 순간부터 판은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허용 발언이 나온 이후 모스크바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 내부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극동 전략 담당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러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결론은 의외입니다. 즉,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전략 환경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롭다고 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변하면 극동 지역의 모든 군사 배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태평양 함대 기지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력, 일본 견제, 그리고 북한 변수에 따라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갖추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러시아가 한국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서방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과 부품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이 해양 기술, 원자력 기술, 그리고 정밀기계 부품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조선소 현대화나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 기술을 탐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최대 무기, 부품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과 너무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에서도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에 끌려다니면 한국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가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해 한국과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철도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한반도 경제 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춘다면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중간 카드 없이도 한국과 직접 전략 대화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계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극동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에게 있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얼지 않는 항구이자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는 해군력 배치와 방공망 강화를 우선시할 겁니다. 특히 한국이 SLBM과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러시아는 자국 해안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 할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건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의 협상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쇠빙 LNG 운반선 건조를 한국 조선업체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하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 억지력을 보유한 한국은 이런 협력에서 더욱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전략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강해질수록 러시아의 극동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이제 핵 억지력까지 갖춘 국가로서 러시아에게 균형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푸틴 정부는 실리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보유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발언을 한 직후 유럽 각국의 반응이 흥미롭게 갈렸습니다. 나토, NATO 내부에서는 즉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현실적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러시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연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추면 이는 간접적으로 유럽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반면 서유럽의 일부 국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 비확산 규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안보 환경이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질적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논쟁이 한국에게 기회라고 봅니다. 유럽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수록 우리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 상업적으로 활용한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때처럼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유럽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럽 국가는 여전히 일본 쪽을 더 가까이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일본은 핵무기 개발 의지가 약하고 정치적으로도 내부 합의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제 신뢰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기술과 산업 역량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결단력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유럽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결국 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용주의입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죠.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유럽 동부 국가들은 이미 한국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서유럽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핵억지력은 이 설득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려면 한국이 나토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토 연례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정식 초청받는 구조를 만들거나 나토 회원국들과 핵 관련 전략 대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지역 파트너를 넘어 글로벌 안보 아키텍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유럽 각국과의 고위급 방산 안보 대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억지력을 갖추면 이런 대화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 논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 외의 또 다른 핵억지 파트너를 갖는 건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나토 내부의 분열은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신뢰를 쌓으면 한국의 핵무장은 유럽 안보에도 기여하는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방 진영 내에서 한국의 정치 군사적 위상은 단기간에 급상승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허용 발언 이후 서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해 독자 핵억지력 구축 로드맵 논의를 시작했고 불과 2주 만에 초기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결합해 전술핵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SLBM과 ICBM을 포함한 삼축체계를 핵무기 운용에 최적화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민간 군사 핵기술을 병행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핵 강국 이미지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고 현무 시리즈와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플랫폼이 준비돼 있죠. 일본처럼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점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자 핵정책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핵무기 보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은 억지력이지 전쟁 수단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물질이 무단 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감시체계 참여,
핵실험의 투명한 보고, 그리고 핵군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방 진영뿐 아니라 중립국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독자 핵무장에 나서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NPT 체제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고도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민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확대했죠. 한국은 인도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전략적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은 한국의 핵 보유 명분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 측면에서도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첨단 재료공학, 전자공학, 정밀제조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바로 이전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극저온 소재나 고폭 압축 기술은 항공우주 산업, 심해 탐사,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도 활용됩니다. 즉, 독자 핵 정책은 단순히 안보 강화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기술 도약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방위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겁니다. 지금도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 주문하고 있는데 핵 억지력을 갖춘 국가라는 신뢰가 더해지면 수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객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핵 억지력 보유국의 기술력을 사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기술, 예산, 아니면 정치적 의지? 저는 세 가지 모두라고 봅니다. 기술은 이미 확보했고 예산은 방산 수출 확대와 국방 예산 재조정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반발을 관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독자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추진력을 뒷받침해 줄 겁니다. 결국 이번 독자 핵 정책은 단순한 군사 계획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가 프로젝트군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안정까지 여러 면에서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선언과 그 실행 로드맵이 공개된 순간 동북아의 군사의 외교 판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제까지 이 지역의 균형은 미국의 핵우산을 바탕으로 일본, 한국, 대만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일방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스스로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가가 아니라 전략적 발언권의 변화입니다. 일본은 핵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 자율성이 제한되고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핵 위협을 지속했지만 이제는 그 카드가 무뎌집니다. 게다가 러시아까지 한국을 새로운 변수로 인식하게 되니 동북아에서 한국이 갖는 협상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겁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큽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한국은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했지만 이제는 대등하거나 우위에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LBM 실전 배치와 전술핵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이 동해상에서 도발할 경우 한국은 즉각 동일 수준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있죠. 이건 군사적 억지력뿐 아니라 심리전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중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는 외교 전략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면 그 명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한국 핵무장의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동이 필리핀과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더 난감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방위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핵무장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에 의존하고 있어 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와 운반수단, 그리고 국제 신뢰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주도적인 외교의 군사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균형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단순히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방패 역할을 넘어서 지역 안보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이 대만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대화를 병행한다면 동북아에서의 다자 균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 훈련이나 방산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의 방산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핵 억지력은 이런 외교 전략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특히 에너지, 물류, 기술 분야의 국제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신뢰할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한국, 일본을 잇는 해저 에너지망 프로젝트가 논의될 경우 핵 억지력을 갖춘 한국은 안보 불안을 이유로 배제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권력 균형을 바꾸는 동시에 한국을 지역의 조율자이자 보증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동북아 전략을 짤 때 한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70년 전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도권을 쥐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인가? 라는 질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힘을 빌릴 수 있으니 분명 이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추는 순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이는 곧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군사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력을 높이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아시아에서 더 효율적인 동맹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의 전략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미군 주둔 명분을 약하게 만든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후자의 입장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게다가 이번 결정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선례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대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비 확산 질서가 스스로 허문 꼴이 됩니다. 과거 인도가 핵무장을 했을 때 미국은 처음엔 제재를 했지만 결국 협력 관계로 전환했죠. 그런데 한국은 인도와 달리 이미 미국의 최상위 동맹국이기 때문에 제재 명분이 더 약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견제할 방법이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산업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있는 기술 보유국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국은 군사 확장과 인권 문제로 국제 신뢰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적어지는 거죠. 저는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완성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핵 지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사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이건 군사작전뿐 아니라 외교 협상에서도 미국이 우위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왜 트럼프 대통령은 녹색 신호를 줬을까요? 제 생각엔 트럼프 특유의 거래 중심 사고 때문입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때처럼 즉각적인 재정 절감과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합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군 감축 명분이 생기고 미국 내에서는
동맹국이 스스로 방어하게 만들었다는 정치적 치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 전략보다 단기적 이익을 택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여기에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승인이라는 외피를 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독자 억지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율적인 안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중 안전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미국이 얻는 건 제한적인 비용 절감과 단기적 정치 성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와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국제 협상에서의 발언권까지 얻습니다. 이건 같은 테이블에서 카드 게임을 하더라도 한국은 새 카드덱을 통째로 손에 넣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핵 허용이 미국의 장기 전략에서 보면 스스로 판을 불리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이익에 취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선언이 나오자 국제 무기 시장과 핵기술 시장이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위산 업계에서는 이제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핵 보유국이자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가 꼽혔지만 이제 한국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 위상 상승을 넘어 수십 년간 고착됐던 무기 수출 구조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같은 국가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 천국 미사일, FA-50 전투기 도입을 논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핵 억지력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더해지면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단숨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고객국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핵무장국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사는 것이죠. 이건 과거 인도의 경우와 비교해도 훨씬 유리합니다.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무기 수출 분야에서는 여전히 신뢰도가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 세계 8위권에 들어섰고 계약 이행 속도와 품질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공급 계약의 경우 서방 경쟁국들이 57년을 요구한 물량을 한국은 23년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지면 다른 경쟁국들은 가격이 속도의 성능에서 모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서방 국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핵기술이 무기 수출 경쟁력과 결합하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스콜펜 잠수함 같은 주력 무기가 있고 영국은 항모와 첨단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 있지만 모두 고비용 장기 납기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저비용 고성능 신속 납기에 핵 억지력 이미지를 더하면 시장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건 무기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민간 기술 시장에도 파급됩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로 이미 중동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와도 원전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는 이런 민간 원자력 협상에서도 안보 보증 효과를 가져옵니다. 협력국 입장에서는 핵기술과 원전 운영 노하우를 모두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국가에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방산 원전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방산 수출이 미미한 수준이라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값싼 무기를 무기 시장에 공급하지만 품질 문제와 기술 신뢰 부족으로 고급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추면 이 두 나라가 한국을 견제할 방법은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산 FA-50과 KAI의 항공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들 국가는 단순 구매를 넘어 군사의 안보 협력까지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아세안 지역에서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전 세계 무기와 핵기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신속 납기를 보장하는 나라, 거기에 핵 억지력까지 갖춘 나라. 이런 조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수출 계약 몇 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간 한국의 경제의 안보의 외교 지형을 동시에 바꿔 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억지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로드맵이 공개된 이후 전장은 군사력뿐 아니라 여론과 정보전 영역으로도 확대됐습니다. 북한, 중국, 일본은 각각 자국 언론과 국제 채널을 통해 한국 핵무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남조선의 핵은 미국의 식민지 도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라고 비난하며 일본은 아사히 신문과 NHK를 중심으로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선전전이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 명분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비난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일본의 반발은 역사적 감정과 맞물려 우리가 군사력에서 일본을 앞서야 한다는 여론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찬성률이 60%를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내 여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호주 같은 한국 방산 고객국에서는 한국이 핵억지력을 가지면 협력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안보 보증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심리전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 개발 과정을 은폐하거나 비밀스럽게 진행하면 국제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적 진전이나 안전성 확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감시기구와 협력하면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국제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BBC, CNN, 로이터, AFP 같은 글로벌 뉴스 채널에 한국의 핵무장 이유와 전략적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 팽창 속에서 한국의 핵 억지력은 전쟁 방지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문화, 경제, 외교와의 결합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한류 콘텐츠가 이미 전 세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지만 책임 있는 군사력 이미지를 결합하면 국제사회가 한국 핵무장을 위협이 아니라 안정성 보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강력한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유지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심리전에서 중요한 건 적의 내부를 흔드는 정보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는 이미 경제 침체와 정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소식이 퍼지면 중국 민심은 정부의 대외 정책에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체제 선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핵무장 과정에서 승부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정보전과 심리전에서도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투명성, 국제협력, 문화외교, 그리고 전략적 메시지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군사력뿐 아니라 여론 전쟁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본격화된 이후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직접적인 군사 충돌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긴장을 높이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나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SLBM 발사 시험을 강행하고 중국 해군이 이어도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함정을 전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의도적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핵 억지력의 사용 의지를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구축한 삼축 체계와 핵 억지력이 결합하면 군사적 긴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킬체인 체계를 통해 적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둘째,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가 방어막 역할을 하며, 셋째, 킬로미터 PR, 대량 응징 보복은 전면전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핵 전력이 더해지면 상대방의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특히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이미 한국에 뒤처졌기 때문에 핵 위협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자멸적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응 공격에서 한국이 북한의 주요 군사 정치 거점을 단시간에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단순히 단기적인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결정권의 주권화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결정이 워싱턴의 전략 판단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서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는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외교 협상에서도 절대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드, TED 배치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심한 압박을 받았지만 핵 억지력을 가진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훨씬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시도하더라도 군사적 억제력과 국제안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훨씬 강경하게 맞설 수 있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에만 의존하는 구조라 이런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갖추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모든 군사 외교 방정식에 한국 변수를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우리의 계산에 맞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미국조차도 동맹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단지 군사적 억지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원전 기술,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 억지력이라는 최종 보루가 더해지면 경제의 외교의 안보전 분야에서 발언권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호주, 사우디 같은 국가들과의 방산 계약은 이제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 동맹 구축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특히 NPT 체제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고 핵무장을 반대하는 일부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미 원전 수출 과정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한다면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에서 전면전을 방지하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시도 모두 한국의 억지력 앞에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서울의 역할은 전쟁 억제자이자 질서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율자로서 움직이며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자주성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전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변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서울은 변화를 기다리는 도시였지만 이제의 서울은 변화를 만드는 도시라고요.
핵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정학 시대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길을 쥘 것입니다.